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영어 연설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계 박람회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경북 성주 사드 기지의 전자파가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환경 영향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6년간 임시 배치 상태였던 사드 기지 정상화 길이 열렸습니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받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합의하자는 가해자의 압박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정유정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치밀한 계획살인 정황이 확인됐는데 과외 앱으로 54명과 접촉하며 범행 대상을 찾았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어젯밤 늦은 시각에도 불구하고 파리 엑스포 경쟁 프레젠테이션 보신 분들 많았죠. 우리의 산업적 비전과 문화예술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 그야말로 사활을 건 무대였습니다. 걸그룹 멤버 카리나와 싸이 등에 이어 마지막으로 등장한 윤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엑스포를 만들 것이라며 2030년 부산에서 만나자라고 공언했죠. 30분 내내 눈을 뗄 수 없게 하는 게 목표였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먼저 언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은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의 오프닝 영상으로 화려하게 시작했습니다. For our future, you are the future of our planet. 첫 현장 연사로 나선 가수 싸이는 선글라스를 끼고 히트곡 강남스타일의 안무, 말춤을 짧게 선보였습니다. Who's having hard time recognizing me? Let me wear this before I finish. Thank you so much. 건축가 진양교, 스타트업 CEO 이수인, 가수 조수미에 이어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등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후위기와 이상고온 등 인류가 당면한 위기의 해법이 부산에 있다며 역사상 가장 완벽한 엑스포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usan is ready. We are united. See you in Busan in 2030. Thank you. 약 9분 동안 이어진 윤 대통령의 영어 연설에 대해 현장에서는 완벽한 PT였다는 찬사가 나왔다고 대통령실은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밤 공식 리셉션을 열어 세계 박람회 기구 대표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유치전에 나섭니다. 이로써 2박 3일간의 프랑스 일정을 모두 마친 윤 대통령은 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해 다시 전용기에 몸을 씻습니다. 파리에서 MBN 뉴스 원중입니다. 어제 있었던 세계 박람회 유치 4차 PT 내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부 최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최 기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총회장에 늦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지각했다는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네, 먼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총회장 자리에 앉기 전에 무대 스크린에 부산 엑스포 홍보 영상이 1분가량 상영됐습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지각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부에서 제기됐는데요. 네. 사실은 윤 대통령은 도착에 대기하고 있다가 네. 사우디 발표 후에 순서대로 행사장으로 입장을 하는데 갑자기 영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당황한 사회자는 신호를 주기 전에 영상이 시작됐다면서 한국 대표단이 입장하고 있다가 장내 방송을 했고요. 또 이 사회자는 우리 대표단이 모두 자리에 앉은 뒤에는 2030 부산 엑스포를 시작하겠다라고 말하면서 PT 영상은 다시 처음부터 상영됐습니다. 해프닝이었습니다. 이런 큰 행사에서도 저런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거군요. 우리나라 PT 연사 중에는 윤 대통령 외에 싸이 그리고 걸그룹 카리나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선정 배경이 궁금해요. 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가수 싸이 같은 경우는 각 국가 지도자들을 만나보니 많은 분들이 K-팝 원조로 가수 싸이를 언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싸이를 그리워하는 월드 리더들이 많아서 왜 그분은 강남 스타일 한번 하고 안 보이느냐, 그립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선정했다는 거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PT의 그 무게에 말춤을 제대로 출 수는 없으니까 약간의 위트로 선글라스를 끼고 말춤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율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걸그룹 에스파는 최초로 아바타 멤버들과 함께 현실과 가상 세계를 넘나드는
AI 걸그룹이어서 부산 엑스포 슬로건과 잘 맞아서 연사가 네. 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아바타 멤버들과 함께하는 걸그룹이었군요. 네. 현지에서 우리나라 PT 아까 잠깐 전해드렸지만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좋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BI 대표는 윤 대통령 연설 후에 당신의 나라 대통령의 PT는 완벽했다 이런 말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73년 전 전쟁 피난처였던 부산이 전 세계의 도움으로 성장했고 이제는 한국이 공적 개발 원조 ODA로 보답한다는 메시지가 효과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우리와 경쟁 상대인 사우디의 PT는 어땠습니까? 네, 궁금하실 텐데요. 사우디의 프레젠테이션을 보면 그 눈에 띄는 부분이 연설자 6명 중 3명이 여성이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인권 취약국으로 비판받는 사우디가 여성 발표자를 내세워서 그 이미지를 바꿔보려는 그런 시도로 풀이되는데요. 네. 또 예상한 대로 10조 원의 오일 머니를 투자하겠다는 그런 전략도 내보였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직접 PT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도 잘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의 영업사원 1호 이런 걸 내세워서 적극적으로 외교 무대에 서는 것과 달리 빈살만 왕세자는 아무래도 왕족이다 보니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건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왕족이 PT에서 연설을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네, 분석이 나오는 건데요. 대신 빈살만 왕세자는 리셉션을 주최해서 사우디가 건설할 네옴시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면서 유치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탈리아 로마도 우리의 경쟁국 아닙니까? 네,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영어로 PT를 했습니다. 특히 10살 소녀와 또 고대 로마를 배경으로 한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주인공 러셀 크로우가 영상 메시지를 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바빴다고요? 네, 김건희 여사는 이 프랑스 한국문화원에 설치한 부산 다방 여기로 외신 기자들을 초청해서 부산 엑스포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돌아와요 부산항의 노래를 들으면서 외신 기자들과 한국의 믹스 커피를 나눠 마시기도 했습니다. 총회장부터 리셉션이 열리는 곳까지 850m 정도 된다고 하던데 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뭐 각종 홍보 부스? 예가 네.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설치가 되고 오늘 이제 리셉션이 오늘 밤에 열리는데요. 이 그림 보시면 이곳이 지금 리셉션이 열릴 곳 앞 영상입니다. 부산 홍보부기, 홍보하는 인형 그리고 한국 홍보하는 한옥이 만들어졌고요. 이 리셉션에서 BI 179개국의 대사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이 오늘 리셉션을 끝으로 4차 총회는 끝났고 정부와 기업들은 10월에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 심포지엄 그리고 11월에 5차 PT 투표의 준비를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예, 유치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최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사드 전자파가 참외를 썩게 한다. 성주 참외가 전자레인지 참외가 될 것이다 등등 괴담이 난무했던 사드가 임시배치 6년 만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과학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휴대전화 기지국보다 전자파가 덜 나온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제 사드 기지 건설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인데 주민과 환경단체는 측정 방식, 결과 모두 다 믿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성주에 자리 잡은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기지. 2017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이동식 발사대 6기와 레이더 등이 배치됐습니다. 문제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엑스밴더 레이더에서 나오는 강력한 전자파가 반경 100m 안에서 인체는 물론 주변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쳤지만 유해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드 배치 6년 만에 정부가 전자파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지와 기지 주변 여러 지점에서 측정된 전자파는 제곱미터당 최대 0.018870와트, 국내 인체 허용 기준치인 10와트의 0.2%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포대에서 민가까지의 거리, 표거차 등을 충분히 감안했으며 무엇보다 지난 6년간 측정된 값 중 최대값인 만큼 인체에 무해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반영해 미군 측과 기지 내 시설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3D 추정을 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측정한 결과값을 우리는 신뢰를 할 수가 없고요. 특히 더 엄밀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유류 등 주요 물자 반입을 여전히 저지하고 있어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공중에서 이번엔 바다로 가볼까요? 일본이 다음 달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가 더 대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류 반대 서명운동 현황을 공개했고 국민의힘은 선동이 아닌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팻말을 들고 회의장에 들어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외칩니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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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여론전을 한층 강화하고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을 한 사람이 100만 명을 넘었다며 정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일본 핵오염수 방류를 합리화하는데 온갖 열정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태평양 도서국에게 당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의 명의로 된 협조 서한을 발송해 연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식 농성과 도보순례 등 개별 의원들의 여론전도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괴담을 퍼뜨리며 선동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어민은 물론 수산업자들만 애꿎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요구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 시찰단도 가서 지금 검증 결과를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민주당이 내일 강원도에서 4번째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정의당도 원정 투쟁단을 꾸려 후쿠시마를 방문할 계획이어서 여야 공방은 더 격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정유정 빨리 잡히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는 메모가 발견됐고 또 살해 대상을 물색하려고 무려 54명의 과외 강사와 접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검찰에 송치된 정유정은 범행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 살인이었습니다. 범행을 결심한 건 살해 엿새 전인 지난달 20일. 미리 준비한 흉기로 또래 여성의 온몸을 수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과외 앱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검찰은 정유정이 해당 앱으로 무려 54명의 과외 강사에게 접근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가운데 범행이 쉽다고 판단한 또래 여성을 피해자로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살인을 암시하는 메모와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한 인터넷 접속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해당 메모에는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는 내용이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정유정이 불우한 성장 과정과 가족 불화, 취업 실패 등으로 쌓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어우러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범이 없는 단독 범행임이 확인됐다며 정유정에게 확보한 증거를 내밀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뉴스 추적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부 이상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정유정이 과외 앱으로 54명한테 접근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쉬운 사람을 골라냈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 씨가 메시지를 보낸 사람만 54명이고 여기에 응답한 사람은 37명이었는데 정 씨가 메시지를 보낸 강사 중에는 남성도 있었습니다. 정 씨는 이들과 앱으로 대화하면서 혼자 살고 있는지 여성인지 확인하며 범행 대상을 찬찬히 골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씨가 무차별적으로 강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다음 답장한 이들을 중심으로 범행 대상에 적합한지 가려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학생 딸이 과외를 받으러 간다고 말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방심하게 만드는 동시에 집에서 범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통화 심리 분석 결과도 나왔는데 점수가 상당히 높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정 씨는 검찰이 주관한 PCLF 검사,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 26.3점을 받아 고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네. 특히 정 씨는 공격성과 충동성 부분에서 점수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점 40점 중 25점을 넘으면 사이코패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데 연쇄살인범 강우순이 27점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이보다 살짝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28점으로 나왔으나 검사 당시의 환경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검찰 분석에 따르면 정 씨는 불허한 성장 과정과 불만을 터뜨릴 대상을 찾고 있었는데 이 사이코패스 기질이 높아 거리낌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피해자의 옷을 뺏어 입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분을 탈출했다는 그런 의혹도 있었어요. 경찰은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네. 검찰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신분을 빼앗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지 않았는데요. 수사 결과 정 씨는 가장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대상을 찾았을 뿐 신분 탈취를 고려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네. 정 씨가 피해자의 옷을 입은 것은 범행 당시 옷에 피가 묻어 갈아입은 아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씨는 참 독방에 수용돼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정 씨는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돼 부산구치소 독거실에 수용됐습니다. 특별관리 대상자는 수형 생활에서 무리를 일으킬 위험이 커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수용자를 가리킵니다. 네. 마약 사범자, 조폭 사범자와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형수 등에 해당합니다. 정 씨 역시 수용 과정에서 돌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부산구치소는 정 씨의 사이코패스 점수가 높아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상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억지로 합의를 종용하는 2차 가해가 잇따랐죠. 지난해 9월 신당역 살인 사건 때처럼요. 오늘 국회에서 이를 보완하는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여성 화장실 입구를 서성이는 한 남성. 잠시 뒤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경찰에 끌려 나옵니다. 동료를 스토킹하다 고소됐고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흉기로 살해한 전주환입니다.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합의를 원하는 스토킹 가해자의 2차 가해가 이처럼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반의사 불벌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 법은 지금까지 스토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희생하셨던 분들, 이분들의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저희가 스토킹 범죄를 최소화하고 거기를 억제할 수 있는 집행을. 지난 2021년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새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 대상을 가족까지 넓혔습니다. 현재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에 국한된 스토킹 범위를 SNS로 메시지나 사진 등을 보내는 행위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을 두고 정치권과 한동훈 장관 사이에서 연일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민주당이 영장 청구 시점을 언급하자 한 장관, 민주당 수사가 아니라 성남시장 시절의 문제인데 왜 민주당이 그걸 언급하냐고, 또 수사는 수사받는 사람을 맞춰주는 절차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민주당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예산이나 정책을 논의하는 9월 정기국회 때 혼란을 일으키지 말고 그 전에 처리하자며 검찰을 역으로 압박한 겁니다. 7월, 8월에는 이재명 대표에 관한 여러 가지 2차 체포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 청구를 좀 빨리 하라. 이런 문제 있는 겁니다. 당내에선 검찰이 9월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당론으로 가결해 돌파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과 무관한 성남시장 시절 비리 수사인데 상관없는 민주당의 시점을 언급하는 게 희한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범죄 수사는 범죄 혐의를 규명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지 범죄 수사 받는 사람의 기분 맞춰준 절차는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67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며 민주당의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논란을 딛고 얼마 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을 맡았죠. MBN 취재 결과 김 전 장관은 백선엽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직도 제안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김 전 장관도 곧 수락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 장관이 활약했던 다부동 전투에서 지게로 보급품을 지원한 지게 부대 위령비도 다음 달 세워집니다. 신재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MBN 취재를 종합해보면 백선엽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김관진 전 장관을 추천한 인사는 백 장군의 딸 백남이 여사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도 제안을 받은 뒤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안 수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대통령직 속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기념사업회 이사장과의 겸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김 전 장관이 제안을 수락한다면 백선엽 장군 전쟁 공훈 인정 재평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 장군은 보수층에겐 6.25 당시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으로 평가받지만 진보층에선 일제 시절 간도 특설 때 복무 이력으로 친일 인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별세했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조문을 하지 않은 대신 조화만 보낸 바 있습니다. 대통령직할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인 김 전 장관이 기념사업회 이사장직을 맡는다면 정부 차원에서의 백 장군 기념사업은 한층 무게가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아울러 다부동 전투에서 지게로 보급품을 지원한 지게부대 위령비 제막식도 다음 달 초 열리는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관위 외부 견제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죠. 내부 업무 규정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게 생겼습니다. 인사부서가 인사 감시까지 하는 이상한 구조로 돼 있었거든요. 인사와 감사 부서가 아예 한 몸이었던 겁니다. 그동안 선관위는 자신들은 헌재, 법원 같은 헌법기관이라서 예외라는 말을 자주 했었는데 헌재도 법원도 이렇지 않습니다. 이호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선관위 사무규칙을 보면 인사과에서 인사감사 관련 사항도 맡는다고 돼 있습니다. 임명부터 근태, 포상 및 징계 등 인사 전반을 소관하는 곳에서 인사감사까지 맡는 구조입니다. 다른 주요 헌법기관들과 비교해봐도 이례적입니다. 국회 사무처 헌법재판소, 법원 감사원 모두 인사소관부서와 감사부서가 분리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선관위가 공언했던 자체 전수조사 역시 인사과가 계획하고 추진해 온 겁니다. 셀프조사란 지적 속에 진행됐던 이 자체 조사마저도 취재 결과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와 권익위 실태조사에 응하고 있어서 중복감사와 실효성 등을 고려해 자체 조사는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과 권익위에 공을 돌린 건데 두 기관 모두 강제 수사권이 없어 사실상 조사가 선관위 협조에 달린 셈입니다. 과연 이렇게 만들어진 기관들이 자정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원의 감사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전수조사 자료 취합은 모두 마쳤지만 자진 신고로 받은 개인정보를 외부 기관에 한꺼번에 제공하는 건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만취한 해군 부사관이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를 위협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0대 택시 기사는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 입원 중인데 폭행 장면이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입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행설수설합니다. 갑자기 욕설을 퍼붓더니 운전석 쪽으로 몸을 기대 택시기사를 때릴 듯 위협합니다. 달리는 택시 안에서 5분여 동안 이런 행동은 계속됩니다. 경찰에 신고 후 택시기사가 차를 세우고 내리자 남성도 따라 나옵니다. 택시기사를 밀치고 잠시 뒤 웃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며 위협하더니 발길질을 가합니다. 기사가 쓰러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지만 폭행은 계속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고서야 상황이 끝납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남성은 20대 해군 부사관, 60대 택시기사는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눕혀서 목을 조르고 때렸으니 갈비뼈가 자기 아들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사람이 차별적으로 때렸는데.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해군 부사관을 입건해 사건을 군 경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항공기 사고 참 가지각색입니다.
이번엔 인천공항을 떠나는 싱가포르의 한 저가 여객기가 이륙 과정에서 앞바퀴 한 개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다행히 나머지 앞바퀴 하나로 착륙해 큰 사고는 피했지만 승객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장명훈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밤 인천공항 1터미널 인근 활주로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비행기가 이동하는 동선에 정체불명의 대형 바퀴 한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승객 361명을 태운 싱가포르 항공의 자회사인 스쿠트 항공의 여객기가 앞바퀴 중 하나가 빠진 것도 모른 채 그대로 이륙했던 겁니다. 여객기가 이륙한 지 25분 만에 인천공항 관제팀이 지금 보시는 탑승동 계류장 인근에서 빠진 바퀴를 발견했습니다. 공항 측은 곧장 바퀴를 안전한 곳으로 수거하고 이륙 1시간이 됐을 때쯤 서울지방항공청과 경유지였던 대만공항 측에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행히 앞 오른쪽 바퀴와 무게를 견디는 뒷바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힘은 다 메인 기아, 이 뒤쪽에 있는 그 바퀴에서 다 받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방향 유지만 하는 건데요. 한쪽이 빠졌기 때문에 좀 약간 물컹거리는 느낌이 좀 들 수도 있거든요. 정비를 담당했던 캐세이 퍼시픽 항공의 과실로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타이어 바퀴가 인천공항에서 발견됨에 따라 우리 항공 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현행법상 대학 교수의 과외 교습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기고 과외를 하고 심지어 입대 나올 실기곡을 알려준 혐의로 연세대 음대 피아노과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기곡을 메신저 대화방에 유출한 학생도 똑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학생의 실력이 실기곡을 미리 알았더라도 합격 못할 수준이라고 봐 형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이걸 기뻐해야 할까요? 슬퍼해야 할까요? 이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차 곡 하나만 알려드린다. 리스트인 것만 말씀드린다. 32분 음표 첫 마디부터. 지난 2021년 8월 연세대 음대 피아노과 입시 실기곡 발표 하루 전날 누군가가 SNS 단체 대화방에 올린 글입니다. 어떻게 아는지 묻자 인맥을 통해 알았다고만 답했는데 실제로 다음 날 연세대가 이 곡을 입시 실기곡으로 발표했습니다. 음대 입시생에게 불법 과외를 해주며 실기시험곡을 미리 알려준 전 연세대 음대 A 교수와 입시생 둘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어떤 특정 학생에게 내밀한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학교를 속인 거죠. 위계에 의해서 학교의 업무를 방해하게 되는 거고. 재판부는 실기곡 유출로 연세대의 입시평가 업무가 저해됐고 입시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봤습니다. 다만 A 교수가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은 데다 학생 B씨의 내신 점수와 연주 실력을 봤을 때 실기곡을 미리 알아도 연세대 음대 지원이 불가했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교수에게 불법 과외를 부탁한 음악학원 원장 C씨와 C씨에게 A 교수를 소개해준 사립대 D 교수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다이어트에 좋은 제주산 슈퍼푸드라고 하면 왠지 신뢰가 가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무허가 업체를 차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가공식품을 만들어 온 일당이 적발됐거든요. 성분을 분석해 봤더니 기준치의 26배가 넘는 쇳가루까지 나왔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수선한 작업장 안, 자치경찰이 기계에 덮인 비닐을 걷어냅니다. 분쇄기 곳곳에는 오래돼 말라붙은 가루가 묻어 있습니다. 최근 다이어트와 밀가루 대체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타이거너츠 분말입니다.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함유된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 시내 한 공장에서 식품 제조 가공업 등록 없이 타이거너츠를 분말과 오일 형태로 가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데도 유기농과 무농약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도내 대형마트와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7,600만 원 상당. 분석 결과 분말에서는 기준치의 26배를 넘는 쇳가루가 검출됐고 기름의 경우 부패 기준이 되는 산가가 기준치보다 15배나 높아 규격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무등록 식품뿐만이 아니라
인체 유해성도 있고 그리고 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은 비위생적이었고요. 그리고 경찰은 식품업체 대표인 60대 남성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범죄 수익금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경주의 명물 10원 빵을 아십니까? 10원짜리 동전 모양으로 인기를 끌어 전국에 체인점까지 생겼는데 최근 한국은행이 이 빵을 만들어 팔지 말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주화, 도화는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의 관광 명물로 꼽히는 10원빵입니다. 동전 뒷면에 다보탑 모양까지 똑같습니다. 2019년 경주에 첫 가게가 차려졌고 이후 인기를 끌자 전국 곳곳에 점포가 생겼습니다. 이 10원빵은 10원짜리 동전을 닮은 모양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만 최근 법적 분쟁에 휘말릴 뻔했습니다. 한국은행이 해당 업체가 10원 주화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서 제동을 건 겁니다. 한국은행은 화폐 도안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관련 법규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화폐 도안 이용 기준을 적법하게 변경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하지만 업체 측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누리 웹사이트에 올라온 주화 도안을 적법하게 사용했을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10원짜리 도안을 빵으로 만들고 싶다.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그래. 동전 도안은 한국조폐공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으로 게시했던 것으로 논란이 되자 지금은 삭제한 상태입니다. 양측의 팽팽한 대립으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뻔했지만 업체 측이 디자인을 변경하겠다고 한 발 물러서면서 일단락됐습니다. MBN 뉴스 이규욱입니다. 사회기자임 정태용. 한범수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사고도 모른 채 쿨쿨 잠자고 있었다는 거죠? 네, 바로 영상 보시죠. 네. 네. 자, 오른쪽에 공사 펜스 쭉 보이고요. 흰색 차량이 펜스 타고 올라가서 질주하듯 뒤집혀 버려요. 네, 흰색 차량이 잘못한 게 아니고요. 뒤따라오던 검은색 차량이 흰색 차량 트렁크 부분을 들이받습니다. 절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검은색 차량 운전자가 다시 한번 추돌 사고를 일으키고요. 이번엔 본인이 펜스 밖으로 밀려납니다. 꽤 큰 사고인데 다들 무사했을까요? 다행히 사망자나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아까 키워드가 이 사고도 모른 채 쿨쿨이었잖아요. 지금 사고 당한 차량이 총 3대란 말이죠. 네. 누가 이 중 사고도 모른 채 잠자고 있었다는 거죠? 네, 사고를 낸 검은색 차량 운전자가 그랬습니다. 졸음 운전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구조되고 나서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요.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얼마나 깊게 잠들었으면 저렇게 얘기했을까 싶은데 날 더워지는데 졸음운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되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에어컨 켜놓고 계속 운전하지 말고 환기도 꼭 해야 한다. 이런 조언 나옵니다. 또 졸릴 수 있는 약은 운전 전에는 되도록 피해야겠죠. 영상 속 사고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엘리베이터 소변 테러 다뤘는데 오늘은 가게 대변 테러. 맞습니다. 증거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정말 이게 화장실은 아닌 것 같은데 누군가 쭈그려 앉아 있어요. 네. 다른 사진도 있는데 보시죠. 자, 어딘지 대충 알 것 같죠? 음식점 입구 쪽 같거든요. 그 정식 출입문 말고 주방이랑 연결되어 있는 통로 쪽 있잖아요. 네, 뒤쪽에 있죠. 저 사람 10대에서 20대 정도 돼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대낮에 골목 근처에서 저랬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화장실 부족한 나라도 아니고 고의로 저런 거 아닌가 싶거든요. 의심이 되죠. 가게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거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기본적으로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죠. 투척한 배설물 등으로 물건이 파손되었거나 쓰임이 훼손되었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비슷한 일 겪었다는 후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변 테러 한번, 대변 테러 한번 지금이라도 정말 책임지셨으면 좋겠네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문명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니까요. 맞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고라니 끼고 운전. 이건 무슨 말이죠? 사진 먼저 한번 보시죠. 네. 차량 앞쪽에 뭔가 끼어 있는데 설마 저걸 고라니라고 하시진 않겠죠? 고라니 맞습니다. 저렇게 방치된 채로 누군가에게 사진 찍혀서 커뮤니티에 올라온 거고요. 합성 사진 아닐까 싶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걸 모르고 운전을 할 수가 있죠? 안 그래도 한 기자처럼 댓글도 어떻게 저걸 모르냐, 음주운전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운전자를 몰아세우는 글들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파장이 커지던 중에 차주가 오늘 직접 커뮤니티에 신규 가입까지 하면서 해명에 나섰거든요. 뭐라고 하던가요? 자, 시간대별로 굉장히 자세히 상황 설명을 했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새벽에 고속도로 운행하다가 무언가를 밟았을 때와 같은 소리가 났다. 혹시나 싶어서 타이어 기압 체크 정도만 하고 집으로 돌아온 뒤 다시 아침 출근길에 차를 몰다가 주유소에서 발견해서 곧바로 고라니 견인을 했다는 거죠. 네. 여기에 이 충돌 당시 전혀 큰 소리가 나지 않았고 본인은 술을 아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선 음주운전 의혹도 아니다. 이렇게 추가 해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기이한 일 겪은 운전자분 일단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고라니는 더 불쌍합니다. 저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지난달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며 분신한 양회동 씨의 영결식과 도심 행진이 빗속에서 50일 만에 진행됐습니다.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조 측은 예고한 대로 내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2일 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씨의 운구 차량을 따라 행진을 시작합니다. 양 씨가 분신으로 사망한 지 50일 만에 발인식을 마친 노조 측은 노제를 위해 경찰청 앞에 모여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상적인 교섭이었음이 밝혀졌다는데 강압 수사는 아니라는 그 뻔뻔함을 보았습니다. 정치적 의도를 이야기하며 폄훼하고 이어 열린 영결식에는 야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정권의 혹독한 노동 탄압에 열사는 생명을 던져 항거했습니다. 조금씩 개선되던 우리의 노동 현실이 지난 1년간 너무나 많이 퇴행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노동시민 사회장으로 치러진 양 씨의 장례는 하관식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노조 측은 예고한 대로 경찰 조사에 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장옥기 노조위원장은 내일 오후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출석해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당시 노조가 노숙하면서 서울 광장과 인근 도로를 무단 점유하는 등 불법 집회를 벌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올해는 슈퍼 엘니뇨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올 거라는데 대비 상태는 어떨까요? 산지 태양광은 비탈진 산을 깎아 설치하는 만큼 많은 비가 쏟아지면 산사태 위험이 크고 실제로 지난해 장마 때 이로 인해서 사람이 숨지기도 했는데 그런데 태양광 시설 안전 점검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장마가 코앞인데도 말입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붉은 속살을 드러낸 산비탈 아래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주택은 쓸려온 진흙에 파묻혀 지붕만 보입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나 7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 흙이 쓸려 내려오기 시작한 곳에는 태양광 시설이 있습니다. 정부는 조사 끝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산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산사태가 났던 현장입니다. 이렇게 뒤로는 수로를 만드는 복구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렇게 반대편에는 당시 사고가 났던 집은 여전히 치워지지 못했습니다. 평온했던 마을은 태양광 시설이 들어온 뒤부터 비만 오면 걱정입니다. 산이 높은 것도 아니고 약간 민둥산이었으니까 뭐 산사태 같은 건 걱정 안 했지. 산사태 나고서부터 매우 불안하죠. MBN이 확보한 산사태 당시 태양광 시설 사진을 보면 패널을 받치는 건 콘크리트 구조물이 전부입니다. 구조물 아래 흙을 묶어두는 말뚝을 비롯한 어떠한 장치도 없습니다. 기초부에 충분한 앵커공이나 이 말뚝과 같은 기초공사를 잘 하지 않고 사면 안전공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집안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현장에서 만난 태양광 시설 주인은 취재진을 쫓아내기 바쁩니다.
이번 주말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는 기상청 예보가 나왔지만 정부의 태양광 시설 안전 점검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태양광 시설이 들어선 산골 마을 주민들은 올해도 비만 오면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침몰한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보기 위해 떠났다 실종된 관광용 잠수정엔 지금 관광객만 5명, 여기에 승무원들까지 타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실종 장소 인근에서 쿵쿵 두드리는 듯한 수중 소음이 탐지됐습니다. 탑승자들의 구조 신호였을까요? 한편 이미 5년 전 해당 잠수정에 대한 안전 문제가 제기됐었고 이 문제를 제기했던 직원은 해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침몰한 타이타닉호 잔해를 보려고 관광에 나섰다가 실종된 잠수정 타이탄. 미 CNN 방송은 타이탄 실종 지역 인근에서 수중 소음이 감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30분 간격으로 잠수정을 쾅쾅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여러 차례 감지됐다는 겁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도 캐나다 국적 해상 초계기가 음파 탐지기를 통해 수중 소음을 감지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생존 신호일 수 있다는 희망적인 추정도 나오지만 이 소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또 잠수정의 구체적인 위치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Honestly, it's finding a needle in a haystack. There is nothing like that we can use below the sea. 잠수정 탑승자 5명이 호흡할 수 있는 공기는 이제 약 20시간 남았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당국이 촌각을 다투는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5년 전 타이탄 운영사의 고위 간부가 회사와의 소송 과정에서 안전 문제를 제기한 뒤 해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관련 업계 관계자와 학자들도 운영사 CEO에게 안전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재앙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공교육 경쟁력을 위해 교육부가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자사고와 외고 등을 존치해 교육의 선택권을 넓혀주고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는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 학점제를 전면 시행합니다. 아울러 수능 킬러 문항 제외 논란과 관련해 내일부터 2주간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허위 과장 광고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하죠. 교육부에서 뭘 발표해도 거기에 맞춰서 바로바로 광고를 내보내는 학원을 따라잡으려는 겁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킬러 문항에 대비한 자체 모의고사로 명성을 얻은 서울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 조만간 입시 설명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학부모들이 들락거립니다. 그동안 정부는 수능이 공교육 내에서 출제될 것이란 설명을 반복해왔지만 킬러 문항은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2019학년도 수능 국어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질점이라는 단어가 쓰인 초고난도 문제가 킬러 문항으로 나왔습니다. 학원가에선 준킬러 문항이 나올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직접 브리핑에 나서 킬러 문항을 빌미로 커지는 불안감 차단에 나섰습니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 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하여 2주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킬러 문항에 빠진다고 해서 쉬운 수능이 되는 것도 아니며 변별력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한 수능을 두고 학교 등에서 제기하는 각종 억측에 대해서는 불안과 염려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교육에서 충분한 입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특목고와 자사고가 존치하면 사교육비 부담은 계속된다는 지적에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26일 수능 관련 내용을 포함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간에 지방이 쌓이는 지방간은 술을 즐기지 않아도 패스트푸드, 기름진 음식 등 나쁜 식습관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는데 코로나 시기 이런 환자들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또 근육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지방이 사이사이에 낀 근육도 많은데 이건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합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 두기로 헬스장 이용도 어려웠던 코로나 시기. 바깥 활동이 많이 제한됐습니다. 떨어진 활동성에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들이 늘었습니다.
5년 전 환자 수는 31만 명 수준이었지만 코로나 시기 40만 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많은 분들이 집 내에 있으면서 활동량은 줄고 또 배달 음식 같은 이제 상대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서 체중이 많이 늘다 보니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간경화나 간암 등으로 악화될 수도 있는데 근육의 질에 따라 발전 가능성에 차이가 생깁니다. 몸 상태가 다른 두 여성의 복부 CT 사진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지방이 쌓여있는 근육인데 총 근육이 많더라도 이런 지방이 낀 근육이라면 병이 악화될 확률이 2.8배나 높아집니다. 근육의 지방화가 많이 진행될수록 근육의 질이 저하되고 대사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근육 지방화가 늘어 근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꾸준한 식단 조절과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가을도 아닌데 요즘 도로나 강변 주변에서 코스모스를 닮은 노란 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외래종인 큰 금계국인데 2급 유해 식물이라는 걸 아십니까? 위험 단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죠. 정춘 기자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영산강변도로에 노란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허리춤까지 자라 뚫고 나가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길가에 한번 뿌리면 해마다 꽃이 피고 꽃 피는 시기가 길어 전국에 식재되고 있습니다. 이 꽃의 정체는 토종 금계국이 아닌 외래종인 큰 금계국입니다. 길가에서 번지며 강면 갈대밭을 위협하기도 하고 심지어 보도블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뚫고 올라옵니다. 노루가 뛰는 생태 습지 주변도 온통 노랗게 뒤덮였습니다. 큰 금계국은 씨앗뿐만 아니라 뿌리로도 번식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경사면을 따라 빠른 속도로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꽃이 이것이 이걸로 날려서 이렇게 되던데 자연적으로 식물풀도 안 나고 이게 있는 데는 다른 풀이 자라질 않더라고요. 일본에서는 2016년부터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해 식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생태 유해성 2급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아직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는 사이 무분별한 식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같은 지자체에서도 식재 관리가 제각각이어서 씨앗이 얼마나 뿌려졌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정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 관리팀에서 하고요. 하천에 하는 것은 이제 건설과, 관광지 이런 것은 또 문화관광과. 도로 이제 개설하고 하면은 사면이 생기잖아요. 그 복구 차원에서 하거든요. 그게 발화가 빨리 돼가지고요.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부는 문의가 올 경우에 심는 걸 자제해달라고 안내만 하고 있습니다. 핑크뮬리에 이은 큰 금계국의 위협, 더 늦기 전에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음력 5월 5일인 내일은 단오입니다. 더운 여름이 오기 전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날이죠. 중국에선 단오를 전후한 3, 4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고 다양한 축제를 여는데 특히 용 모양의 배를 만들어 뽐내는 용선 축제가 눈길을 끕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마치 한 마리의 용이 강을 따라 내려오는 듯합니다. 주변 마을이나 학교들끼리 용 모양의 배를 만들어 시합을 벌이기도 합니다. 단오절에 펼쳐지는 중국의 전통 풍습인 용선 축제 풍경입니다. 很喜欢看中国的动物，因为这个是很热闹，人多，然后是一起的，你知道，看很舒服的。 중국 본토나 화교가 많은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남미의 아르헨티나에서도 용선 축제를 즐깁니다. Va a ser nuestro primer año, o sea que va a ser un poco también de experiencia, así que estamos tratando de preparar el bote y tratar de llegar lo mejor posible. 올해 단오절 연휴를 전후한 중국 내 이동 인구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슷한 1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预测今年的端午节小长假会有1亿人出游，会有370亿元的旅游消费。 다만 단거리 여행 선호 현상으로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60% 수준에 머물 것이란 추정이 나왔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발레리나 강미선이 무용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부누아드 라 당스
최고 여성 무용수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로 40을 맞은 워킹맘이 발레 여왕에 등극한 겁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아내의 그리움을 애절한 몸짓으로 표현합니다. 국악 크로스오버 음악에 한국 무용을 녹여낸 발레 작품 미린의 길입니다. 유니버설 발레단 수성무용수 강미선을 브노아 드 라 당스의 최고 여성 무용수로 올려놓은 작품입니다. 무용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상으로 강미선은 역대 5번째 한국인 수상자입니다. 한국 발레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서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로 40에 접어든 강미선은 국내에 몇 없는 워킹맘 발레리나입니다. 2021년 10월 아들을 출산하고 5개월 만에 춘향으로 복귀했는데 더 원숙해진 연기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유니버설 발레단에만 21년째 몸담으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정상에 오른 대기만성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한국 발레를 알리기 위한 강미선의 춤은 나이를 잊은 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요가의 날입니다. 마침 지금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이 모여 요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화문 달빛 요가 행사가 오늘 개막식과 함께 2달간의 일정에 들어간 겁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세희 기자, 사람이 많네요. 요가 수업 시작됐습니까? 네, 광화문 달빛 요가 개막식이 열리고 있는 광화문 광장 6조 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에 많은 시민이 무대에서 선보이는 강사들의 몸짓을 따라 요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저녁 7시부터 광화문 달빛 요가 개막식이 열렸는데요. 광화문 달빛 요가는 서울시와 한국 레츠 요가 협회, MBN이 주최한 행사로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요가를 하며 몸과 마음의 휴식을 찾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퓨전국악 그룹의 공연 등으로 시작된 오늘 개막식에는 500여 명의 시민이 찾아 K-요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이런 행사가 있는 거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상징적인 공간 광화문인데 여기서 같이 모두가 함께 요가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사람들한테 좀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나만의 어려운 자세를 만들어 뽐내기와 오래 버티기 도전 챌린지 등이 흥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행사 부스에서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화문 달빛 요가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광화문 달빛 요가는 오는 27일부터 2달간 이어집니다. 요가 수업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광화문 달빛 요가는 도시 어디서든 매트만 깔면 쉽게 요가를 할 수 있는 이른바 도심 속 생활 속 K-요가라는 새로운 물결을 만들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세계로 뻗어나갈 K-요가의 산실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MBN 뉴스 김세입니다. 경찰이 영아 2명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친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30대 친모는 2018년과 2019년 출산 직후 아기를 살해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경기도 수원 아파트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I've taken away your strength, Samson. 여기서 데릴라를 연기한 해디 라머는 아름다운 외모로 1940년대 할리우드를 주름잡은 여배우입니다. 그녀에겐 특별한 재능이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발명이었죠.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이런 무선 통신 기술의 근간이 되는 주파수 도약이라는 기술로 특허까지 내 미 정부에 기증한 과학자거든요. 할리우드 명예의 전당과 발명가 명예의 전당 이 두 곳에 최초로 이름을 올렸고 구글은 헌정 영상에서 해디 라머가 없었다면 구글도 없었다며 칭송할 정도였습니다. 국내 대학들이 수억 원씩의 정부 예산을 받아 만든 인공지능과 혁신신약 등 관련 특허 대부분이 사업화가 불가능한 깡통 특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변리사업회는 특허를 1에서 10등급으로 나누는데 특허를 받을 수는 있지만 사업화가 어려운 수준인 5등급 이하가 71%였거든요.
1, 2등급은 아예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상용화가 가능한 건 4%에 불과했고 교육부에서 1억 1,940만 원을 지원받은 AI 사업에는 131개의 특허가 출원됐지만 4등급 이상은 또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럼 왜 쓸모없는 특허 출원에 이렇게 안달인 걸까요? 돈 때문입니다. 대학들은 연구비를 따내기 위해 상용화보다는 특허 등록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정부는 특허 숫자로 평가를 하다 보니 허울뿐인 특허들만 무더기로 양산이 되는 겁니다. 발명은 세상을 바꾼다는데 우리 대학은 잿밥에만 마음이 있는 거죠. 정부는 또 그걸 부채질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IT 강국의 미래는 그들 손에 달려있죠. 경제학과 학자 조지프 슌페터는 혁신이란 발명과 시장의 새로운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발명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깡통에다 금도금한다고 도자기가 되나요? 깡통일 뿐입니다. 금빛 나는 깡통? 그냥 깡통보다야 나을지 모르겠지만 돈이 아깝죠. 특허장 붙인다고 다 발명품이 되는 건 아닙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물도 못 빼는 칼이 무슨 소용이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모든 기록은 깨지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이 있죠. 올해 프로야구에선 이런 말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레전드의 대기록들이 하나둘씩 깨지고 있거든요. 김한준 기자입니다. 0대1로 뒤진 4회. 주자 1루에서 기아 최영우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초구를 받아쳐 그대로 담장을 넘겨버립니다. 이승엽이 갖고 있던 기록을 넘어 KBO 역사상 아무도 달성하지 못했던 1,500타점을 수확하는 순간입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지금까지 그걸 위해 달려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하고 나니까 좀 뭔가 지금까지 야구했던 인생들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 최영우의 대기록 달성은 올해에만 2번째입니다. 지난 4월에는 465번째 2루타를 치며 최다 2루타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전임 미답의 경지로 보였던 이승엽의 대기록들이 최영우에 의해 깨지고 있는 겁니다. 이승엽의 수식어였던 홈런왕도 조만간 SSG 최정의 것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현재 최정은 통산 444개의 홈런으로 이승엽에게 23개 차이로 다가섰습니다. 당연히 앞으로 한 1, 2년 안에 엄청난 기록들을 낼 거예요. 저보다 엄청난 더 기록을 낼 거기 때문에 저는 후배들을 더 응원하고 싶어요. 투수 중엔 기아 양현종이 돋보입니다. 지난달 162승을 거두며 정민철을 제치고 통산 다승 2위로 올라섰는데 이제 양현종 위에 있는 투수는 송진우뿐입니다.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 사실이 되고 있는 올해 프로야구. 팬들은 레전드를 넘어선 새로운 전설의 탄생을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4강의 주역인 제2의 김민재, 김지수가 프리미어리그 브렌트퍼드 이적을 위해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중앙 수비수로는 첫 프리미어리거로 올 시즌 개막전에서 토트넘을 만나는 김지수는 손흥민과 맞대결을 펼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이렇게 토트넘이어가지고 또 많이 주목이 될 것 같은데 물론 쉬운 건 아니겠지만 저도 최대한 경기에 많이 나설 수 있도록. 오늘은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하지였지만 비가 내리면서 꽤 선선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27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고요. 주말에는 30도를 웃돌아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현재 주된 비구름대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경북권을 비롯한 동쪽 지역의 비는 내일 새벽까지 좀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비 대신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지역에 5에서 40mm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과 춘천이 27도, 대전은 28도 보이겠고요. 남부지방도 대구가 30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3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 제주와 남해안에는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차츰 그 밖의 남부지방도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